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여기 이해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0분 정도씩 끊어가지고 한 4번 정도 걸쳐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좀 길어도 한 2시간 투자해서 수학 제대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처음 읽히는데요. 알고리즘은 우리 그 생각의 그 흐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는지. 그쵸?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접했어요. 어떤 문제를 봤어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수학 문제라고 쳤을 때요. 수학 문제를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기본 접근해가는 그 수학에 대한 알고리즘 판이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 판이 있어야지 보자마자 빨리빨리 접근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 판을 제가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식변형 문제인지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등식의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 도형, 경우의 수인지 기타 등등 배우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알고리즘판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보고 만약에 이런 문제였어. 그리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면 웬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90% 정도는 바로 갈 거예요. 이게 딱 문제 보고 문제 파악하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로 딱 선택되는데 한 1, 2초면은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읽자마자 바로. 그쵸?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알고리즘 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창의적인 거예요. 이 이외의 모든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길러지진 않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길러질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 판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식이다. 그럼 등식의 알고리즘 판으로 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등식 그러면요. 여기서 또 접근을 해가야 돼요. 문제를 분석을 해서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아셔야 되고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시고요. 만약에 항등식이다 그러면요. 우리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풉니다. 이게 항등식 풀이의 전부예요. 간단해요. 항등식은. 그 다음에 방정식 그러면 또 방정식은 또 알고리즘이 조금 더 많아요. 분석을 또 들어가셔야 돼요. 방정식 그러면 1차 방정식, 2차, 고차, 연립, 부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건지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다 그러면 보통 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x값 구해져요. 간단하고요. 2차 방정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풀이 방법에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이 있다. 두 번째, 판별식의 의미,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차 방정식, 그러면은,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연립 방정식, 그러면, 일단 목표가 우리 미지수 소거시키는 거예요. 부정 방정식, 그럼 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요. 실수 조건과 정수 조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 판이 그러면은 보자마자 방정식이네 보자마자 고차네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가봐요. 그럼 바로 이거 인수분해로 풀어야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접근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멍할 것이 없는 거죠. 처음에. 벌써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 판을 비교를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요 알고리즘판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리즘, 자, 예시입니다. 자, 예제 문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의 m 플러스 a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4mb는 0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럴 때 a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합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 자, 등식이죠. 그쵸? 등식으로 온 거예요. 자, 등식이면, 자, 일단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인데, 자, 이게 문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문자 입장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항등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 그러면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 항등식이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목적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 이것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중근. 그쵸? 그러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면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그 알고리즘 판으로 가야 돼요. 머릿속에. 자, 제가 알고리즘 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 여기 알고리즘 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풀이법, 판별식, 근각계수한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요.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중근. 그러니까 여기에 2번, 여기 지금 판별식,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판별식 의미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언제다? 그쵸?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판별식 0일 때구나. 라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2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에서 봤더니 판별식이 0이구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 문자가 들어있어요. 어떤 문자 중심의 식으로 볼 건지를 판단해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은 지금 보니까 자 판별식의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풀이방법 판별식 근각의 유사한계에서 판별식의 의미에서 판별식 0 요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판별식을 쓴 건데 여기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또 웬만하면 4분의 판별식 쓰세요. 자, 4분의 판별식 B-제곱 빼기 A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판별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자, 정리할 때는 요거는 계산이죠. 그쵸? 계산력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계산력 부분이고 요걸 이제 정리하고 또 뭐 그 정리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요 식이 이제. 어떤 식인지. 자, 이게 자,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조건이 또 있죠?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그럼 이 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등식이죠. 그쵸? 자, 등식. 자, 등식이면은 아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한. 근데 여기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만족해야 돼요. 그쵸? m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되니까 이 식은 이제 뭐가 된다? m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이 식은 자,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등식은요. 그래서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에 대한 알고리즘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항등식 그럼 항등식 알고리즘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개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가 나눗셈 문제니까 나눗셈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쵸? 그래서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풀면 되는구나 해서 둘 중에 뭘로 할까 이제 결정하시고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가지고요. 정리한다는 게 이제 계산이죠. 계산력. 자, 식 변형해서 정리했더니 자, m의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지금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자, 개수 비교로 가는 거죠, 이제. 앞에 개수가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중에서 자, 우리 개수 비교를 이용을 해서 요식 하나를 만들어줬죠. 그쵸? 자, 요거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가 이제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이때 자, a 최소값이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번에 이제 a 플러스 2b가 0일 때 a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복잡한 거죠. 연결시켜 놓은 문제예요.
복잡하면 얼마든지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다시 파악. 자, 이 문제 보면요. 자, 다시 문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예요. A와 B 두 개. 그쵸? 미지수가 두 개고, 등식은, 자, 등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 그쵸? 그럼 뭐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일단. 자, 부정방정식이 되고요. 어땠을까요? 자, 부정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 되고요. 자, 부정방정식의 유형은요. 자, 요 구하라고 하는 값이, 자, 이게 문자가 소거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이제 부정방정식 알고리즘 파트 가면 있어요. 안 하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요. 자,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는 건 연립방정식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연립방정식 파트로 들어가서 또 알고리즘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고요. 등식이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 자, 부정방정식 또는 함수인데 일단은 부정방정식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 함수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D를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여기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시켰죠. 자, 이거는 연립방정식 개념이에요. 문자 소거, 자, 연립방정식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의 최소값. 그쵸? 이게 문자가 다 사라지고 숫자로 나오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건데 이게 안 사라지고 또는 이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가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러면 자, 2차 함수 알고리즘판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 알고리즘판 또 열어보면요. 2차 함수 그러면은 자, 뭐가 중요한 것들. 그래프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표준형, 그죠? 표준형으로 식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변형. 보통 일반형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자, 이런 게 알고리즘판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려서 뭐 최대 최소 구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자, 뭐 한다? 이렇게 바꿔야죠. 이게 식변형 능력이에요. 식변형 계산력이에요. 그래서 바꾼 상태에서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한 단계 다 진행해 나갈 때마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뇌의 흐름, 알고리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다 대입하고 하나 대입하고 소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학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학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잘 풀면은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거요. 지금 제가 글씨를 이제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어차피 말로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들 세 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알고리즘 만들기 첫 번째요. 자, 논리를 이용을 해서 자,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논리력 배우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이 논리 여기서 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논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차식 우리가 AX는 B 이 형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1차식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안 되고 A가 0일 수도 있어서 자, 이런 식에서 자, X의 값을 구하여라 합니다. 자, 편의상 1차라고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한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게요. 이렇게 1차 방정식 통틀어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쵸? X값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자, 그 등식의 성질에서 자, 우리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는데 자, 나눌 수가 없어요.
그쵸? 왜? 자, a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죠. 그쵸? 등식의 성질에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은데, 자, 0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논리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논리. 자, 논리가 엄청 중요한데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논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필요 충분 조건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거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가정을 통해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분류를 통해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논리예요. 이 한 줄이 끝이에요. 자, 근데 그 활용 능력은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의 힘을.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논리를 적용해서 자,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행이 돼요.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A가 0일 때는 자, 0 곱하기 X는 B 이런 식이 됩니다. 그쵸? 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뭐냐면 B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자,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은 B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가 또 틀려져요. 그래서 또 나눕니다. 또 논리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그래서 B가 0이면요. 자, A도 0이고 B가 0이면 해가 모든 수 이렇게 되고요. 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만드는 것 중에서 자,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결과 자체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자, 그 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진행이 막혔을 때 가정과 분류를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 자, 이게 논리의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논리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형성을 하면요. 자, 결과가 이거예요. 자, 1차 식에 대한 알고리즘은요. 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건 결과가죠. 이렇게. 해 하나 나오는 경우, 모든 수 나오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그쵸? 그래서 해가 하나 나오는 경우의 조건. 자, 조건까지도 알고 있고. A는 0이 아니면 되고. 해가 자, 모든 수가 나오는 조건. A가 0, B가 0. 해가 없는 거.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끝입니다. 이거 끝. 이런 형태. 자, 간단히 썼지만 만약에 이런 것도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이것도 다 이항하면 다 이런 모양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나오고요. 이거 두 개 다 분석해서 y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차 함수, 즉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만들어도 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모든 1차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요거 만들어주면은 1차식, 요거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저거 풀면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판 만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예를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판 한번 볼게요. 자, 알고리즘 만들기. 자,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정의가 내려지고요. 정의가 내려지고 그에 따른 어떤 성질들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의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절대값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절대값이 정의가 있고요. 성질이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응용 문제들을 풀게 되겠죠? 자, 이거 절대값 가지고 알고리즘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보통 알고리즘판에 써야 되는 거는요. 정의, 성질,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활용 문제 예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서 푸는지 자 이런 게 있으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절대값 예예요. 자 알고리즘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푼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대값의 정의죠. 여기 정의.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접근법인 거예요. 접근법. 그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다.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의면서. 요거대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문제풀이 접근법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알아두면 유용한 성질들.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다. 뭐 이런 성질하고요. 절대값이 어떤 숫자 5보다 작다 그러면 자 a는 뿔마5 사이 값이다. 이렇게 사이라고 외워보시면 되고요. 절대값이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a가 5보다 크다 그래서 뿔마5의 바깥 범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질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알아두면 편리한 거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성질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예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예제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알고리즘판에 좀 써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는 2에서 뭔가 바뀌고 4에서 바뀌니까요. 범위를 2보다 작을 때 2와 4 사이, 4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 자기 생각 같은 거 중요하게 느끼는 것들도 같이 적어두시면 좋아요. 절대값이 하나 생길 때마다 한 문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접근 방법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는 함수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 자, 근데 복잡한 문제 함수 이용하는 건요, 이 절대값뿐만 아니라 방정식, 부등식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절대값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제. 예를 들어서 다음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K값 범위를 구하여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접근해 갈 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같은 거 풀고 이제 뭐 하고 뭐 오답 노트 정리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오답 노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답 노트가 있는 것보다도 이런 알고리즘 판에 들어가는 예제 이런 것들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이런 성질이나 정의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거든요.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아 진짜 복잡한 걸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들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절대값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알고리즘 판에 같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예를 좀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 만들기 세 번째. 자, 이거는 어떤 확률을 좀 이용하는 거예요. 확률. 자, 자, 경우의 수 문제 알고리즘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좀 성격이 좀 틀려요. 이게 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면 좋겠지만 저도 어떤 하나의 간단한 걸로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고 딱 말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좀 간단하지가 않네요. 수학 공부 잘하려면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종류마다 좀 특징들이 달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금씩 좀 다르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알고리즘이 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앞에 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 등식 같은 거 있잖아요. 논리 이용해서 풀었던 거, 제가 논리라고 했던 거, 1차식 이런 것들은 딱 세 가지 딱 나와요.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설명드렸던 정의부터 출발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얼마든지 응용할 수는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나중에 고2 때 가면 수열 뭐 이런 파트 가면은 종류가 좀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딱 몇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일반적인 딱 방법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게 뭐냐면, 자,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런 확률 경우일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니까 잘 풀리더라 해서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뭔가를 얻어낸 거예요.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맨 처음 푸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우일수예요. 제가 가르쳐 보면은 상위권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가 봐도 고3 졸업할 때까지 이거 공부해도 자신감 얻기 힘들어요. 어렵게 내면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 경력을 통틀어 가지고 경우일수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나마 잘 접근해 갈 수 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약간 좀 앞에 부분하고 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자, 이 경우일수 알고리즘은요. 경우일수는 논리의 핵심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논리의 핵심이다. 왜냐면 논리도 모든 경우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우일수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준을 잡아서 분류해서 푸는 것들이 많아요. 경우일수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요. 문제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요걸 느끼시면 좀 비슷한 것도 많아. 웬만한 것들은 어떤 기준을 잡고 분류해서 풀면 되는구나. 이게 논리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데요. 자, 기준을 잡고 센다 이거야. 자, 기준을 잡고 세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까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쵸? 어떤 식으로 하면은 경우의 수를 좀 쉽게 푸냐. 자, 가능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경우의 수라는 건요, 다 덧셈이에요.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다 덧셈인 건데, 자,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곱하기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맨 처음부터 곱셈도 나오는 이유가 덧셈인데 다 이렇게 두 개씩 다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두 개씩 세묶음이면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덧셈에서 곱하기가 나왔듯이 자, 경우의 수도 기본은 다 더하기인데 만약에 곱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쉽게 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 곱의 법칙을 쓸 수 있게끔 뭔가 분류를 시키면 좋은 거예요. 곱의 법칙을 쓸 수 있게끔 기준을 잡을 때도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을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분류를 시키는 게 좋아요. 처음에 너무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 큼직큼직하게 어떤 기준을 그러면서 좀 작게 들어가는 게 더 좋고요. 자, 이거 일일이 지금 다 제가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 경우일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웬만하면 아까 곱이 좋다 그랬죠? 곱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곱하기를 할 수 있는지 독립일 때, 또 대칭성이 있을 때, 동시, 그리고 연속 자, 이런 것들 중에 보통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은 곱이 돼요.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글씨이기 때문에 이거랑 100%딱 연결이 되진 않아요. 수학하고. 그래도 어떤 거는 그리고 있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긴 한데, 곱이 아니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곱이 아니라고 뭐 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뭐 90% 이상은 다 되고, 뭐 독립, 이건 100% 되는 거예요. 독립이다 그러면 다 곱이에요. 어떤 대칭성, 이것도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머지 말들은 조금씩 안 될 때도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울 때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곱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식이 뭐냐면 일단은 순열이 기본이에요. 순열 곱하기. 곱하기. 순열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곱이 쉽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경우의 수의 기본입니다. 조합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일단 순열 있는데 같은 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원순열 이런 것도 다 그래요. 일단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고요.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이걸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경우의 수를 셀 때. 기본식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체에서 반대 상황 빼는 것도 또 하나의 접근해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게 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게 좋지만 계산의 편의상 아까 이 곱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쵸? 곱이 편하다고 그랬죠, 그쵸? 중복 조금 되지만 곱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중복하게 센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접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처음 보시는 분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근데 공부를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전반에 있어서 자,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리즘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 만들기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자, 나머지 다음 시간에 1시간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